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접어든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하게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결혼 초반에는 시댁과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겉으로는 요즘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척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겉으로만 그랬던 거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들락날락했고 저희 부부의 사생활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됐죠. 처음엔 도와주시는 줄 알았어요. 육아도 도와주시고 음식도 가져다 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저를 체크하는 게 느껴졌어요. 오늘 반찬은 왜 이거니? 아이들이 이 시간에 자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집이 좀 지저분하네. 내가 너무 게으른 건 아니지? 처음에는 그냥 관심이라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에 대한 불신의 눈빛이 강해졌고 집안에 시어머니의 입김이 깊게 박혀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어두운 얼굴로 저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있는 동안 시어머니 반지가 사라졌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는 그런 거 손대본 적도 없고 그 반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저를 범인으로 확신한 상태였고 남편에게도 딴 사람은 우리 집에 안 왔다. 반지가 없어진 건 내 아내가 갖다 간 직후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바로 시어머니 댁에 찾아갔어요. 직접 확인하고 대화로 풀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하셨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시아버지 유산 반지는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는 거야. 그날 너만 집에 있었잖아.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특히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 있을까? 너무 충격이었죠. 남편은 중간에서 갈팡질팡했고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도둑 취급하면서 친척들한테까지 우리 며느리가 반지 훔쳤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까지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묻는 동료도 있었을 정도였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울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이들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구세주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의 형님이었어요. 이분은 평소 시어머니와 사이가 좀 틀어져서 따로 사시는데 그날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너희 단지 CCTV 확인해 봤니? 저는 그 말에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러고 보니 사건 당일은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저 혼자 시댁에 간 게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 본인도 저보다 먼저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다 나가셨고 그걸 제가 창밖에서 본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CCTV 열람 신청을 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CCTV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9시 43분경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와 김치통 그리고 작은 반지 케이스 같은 게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 30분 뒤 다시 들어오시더니 비어있는 김치통을 들고 나가셨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주장한 시간대엔 제가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오전 내내 회사에 있었고 시어머니 댁에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들렀거든요. 이 모든 시간 정보가 CCTV에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죠. 저는 그 영상을 핸드폰에 저장하고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이건 엄마가 잘못하신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그게 뭐 어쨌다고? 내가 반지를 실수로 버렸을 수도 있지. 하지만 넌 우리 집에 그날 들어온 거 맞잖아. 난 여전히 의심스러워.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본인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 정리해야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좀만 진정하고 돌아오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말했어요. 진정하고 돌아와서 또 무슨 누명을 써야 해?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해.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며 도와주고 있죠. 그 후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모욕죄까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과 퍼뜨린 소문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증거가 명확하니 원하시면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민 끝에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정정, 재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시어머니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의심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제 인생에서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언성을 높이다가 제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언급하자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족이라면 가족을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죠. 결국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슬그머니 입을 닫기 시작했고 퍼뜨렸던 소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과는 끝끝내 없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정식으로 별거를 선언했고 남편과는 아이들 양육을 중심으로 연락만 하는 상태예요. 오히려 저 혼자 아이들과 지내는 지금이 훨씬 평온합니다. 매일 눈치 보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니 비로소 제 삶을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든 가족이든 타인이든 제 자존심을 짓밟고도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저는 저를 지킬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조용히 참고만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여자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정말 반지를 일부러 숨긴 걸까? 아니면 그냥 실수였는데 저를 희생양 삼은 걸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남자 이하 진짜 싸이다네요. CCTV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인생 망할 뻔했네요. 여자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어떤 말이든 증거를 남기려고 해요. 문자, 녹음, CCTV, 사람 마음이란 건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남자 멋지십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여자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이 경험은 저를 훨씬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낸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여자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이제 그만할래요. 이제는 제가 제 삶의 주인공이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전보다 훨씬 예민해졌어요. 누가 뭘 물어보면 혹시 이 사람도 날 의심하는 걸까? 부터 떠올랐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참아왔던 거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그 사건 이후에도 저에게 연락을 몇 번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내가 너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놓고선 사과는커녕 도리어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응대하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받은 조언대로 모든 연락은 기록하고 통화는 자동 녹음 앱을 깔아뒀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대비해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걸. 그러던 중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너 시어머니가 너희 동네 시장에서 너 험담하고 다닌대.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바로 시장 근처로 가서 단골 가게 몇 군데를 들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 돈에 눈 멀어서 우리 가족 버리고 나갔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애들은 혼자 키우겠다고 설치더니 결국 부모도 못 챙기는 애가 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다닌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가게 사장님께 부탁드렸죠. 혹시 다음에 또 오셔서 그런 얘기하시면 몰래 녹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안타깝다며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음성 녹취 파일 2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 명확히 담긴 자료였어요. 변호사에게 보여줬더니 이 정도면 민사든 형사든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소송을 곧바로 걸진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다음에는 법적 조치를 바로 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요.
그런데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사과는 없고 오히려 더 길고 길게 한탄하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그 편지에는 며느리는 시집 오면 내 딸 같은 거다. 나는 내 딸이 잘못했어도 감싸줬을 거다. 그런데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참히 대하냐는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혔죠. 나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가족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이고 내 인격과 자존심이 있어요. 그걸 왜 모르실까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곱게 봉인해 다시 돌려보내며 짧게 적었어요.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존중이 먼저입니다. 사과 없이는 관계 회복 없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잠잠해졌어요. 저는 그 사이 이혼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자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듣고 보고 겪은 만큼 끝내 저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엄마랑 거리를 둘게. 너만 괜찮다면 그냥 우리 셋이 새롭게 시작해보면 안 될까?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선이 무너졌거든요. 믿음이 한번 무너지면 그걸 다시 세우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결국 제 뜻을 존중해줬고 아이들 양육은 제가 전담하되 주말마다 아빠 시간을 갖는 식으로 정리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셋이서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 한편엔 그 상처가 있지만 더 이상 거기 매달려 살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제 아이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엄마가 누구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요즘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가 그냥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을 뿐인데 내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시 떠올라요. 반지가 없어졌을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를 의심하고 저의 말은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 나를 자식처럼 아낀다던 사람이 내 얘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고 뒤에서 욕을 퍼붓고 다녔던 그 현실. 그런 일이 반복됐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존재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항상 말로는 저를 딸 같아라고 했지만 행동은 항상 남으로 대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았고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피해자인 척만 하셨죠.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제 마음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러워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웃으며 밥 먹고 주말엔 동네 공원에서 돗자리 펴고 김밥 먹는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지금의 평온함이요. 최근에는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우리는 앞으로 엄마랑 함께 지내는 거고 아빠는 주말마다 우리랑 놀아주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따로 지내기로 했단다. 아이들은 의외로 잘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이제는 우리 집에 할머니 안 오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아이들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 미묘한 긴장감 같은 걸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 셋만의 새로운 삶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어요. 예전엔 항상 시댁 일정, 눈치, 시어머니의 기분에 맞춰 살았거든요. 지금은 제 시간에 맞춰 살고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요. 누구의 감정을 먼저 고려하기 전에 제 감정을 먼저 살피는 법을 배운 거죠. 혹시 이 글을 보는 분 중에 저처럼 누군가에게 늘 맞춰주기만 하면서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맞춰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신을 더 아끼고 이해해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신이 조용하고 순하다는 걸 알게 되면 거기다 기대고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거든요. 그러니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의심하고 공격한다면 반드시 증거를 모으고 그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용기를 내서 관계를 정리하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도 그게 당신 인생을 파괴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리했고 아이들과 저만의 울타리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고 눈물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만든 결정이었어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웃지 않아도 되는 삶. 나 자신을 위해 용기 낸 그 한 걸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해요.
여자 여러분, 가끔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참으면 다들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결국 나만 병들어요.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지켜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내 세상은요. 고맙습니다.